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발제 주제는 백신의 역사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입니다. 발표를 맡으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창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자리 또 이런 배치로 무슨 발표를 하는 거 생전 또 처음입니다. 약간 미디어형 같은데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의 과학에 근거해서 2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비말 감염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지금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상당히 개방된 공간이어서 에어졸 감염도 별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예. 뭐 특별히 용모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역시 이 화상 비대면이라는 게 정보 전달량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표정도 잘 해상도가 낮아서 잘 모르게 되고, 다른 분위기라든지 뭐 반응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정보량을 많이 줄이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뭐 요즘 이 정상적인 그런 규범은 아닙니다만은 표정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아마 요점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선 뭐 제목으로 돼 있는 백신, 역사, 공공성, 이 세 마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사실 좀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역사도 조금 있긴 하지만 백신과 공공성에 아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번 어디 가서 이야기도 하고 불려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백신하고 공공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타이틀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런 타이틀이 아니어도 이제 주로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또 발언했던 것들이 공공성에 관련되긴 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식으로 제목이 이렇게 된 건 아마 저도 첫 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연유에는 이게 지금 대단히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성이라는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이 아주 큰 관심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된 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체 제 발언 내용은 그 코드 찍으면 되고, 또 그 자료집에 QR 코드 찍으면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아마 화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표시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성 이야기의 이제 역사는 굉장히 길죠. 한국에서 주로 지금까지 공공성 이야기가 문제가 된 것들은 주로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고, 이번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공공병원이 있었더라면 지역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백신의 공공성 이야기는 뭐 그 사이에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백신 대신에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아주 고가의 혁신 신약,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왕왕 문제가 됐었습니다. 새로 개발이 돼서 어떤 사람한테는 효능이 있는데 이거를 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이 부담한다는 게 그 환자의 어떤 권리, 뭐 건강권이라고 그래도 좋고 의료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도 좋고, 그 권리로 보면, 또는 건강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온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맞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주로 신약을 둘러싼 공공성 논의는 있었던 편입니다. 이런 이제 약품이나 백신이 이 공공성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유라고 그럴까요? 근본적인 구조는 뭐냐 하면 건강이나 보건, 의료가 지향하는, 또는
그것이 이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이 불평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생명이고 건강인데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리, 논리, 윤리 이런 문제와 백신이나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들고 값이 매겨져 있고 누가 사든지 간에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품이라는 데에 근본적인 이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문제 딜레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죠. 이런 공영의료 체계 이런 데서는 다 무료 아니냐. 무료로 하더라도 무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기술, 백신, 또 약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은 문제를 거쳐야 되는 어떤 약이나 어떤 백신은 사실상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백신이나 약은 구매력이 있어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봉착해 있는 딜레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전체의 요지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공공성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상품이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면 하나는 이제 개발과 생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됐을 때 어떻게 누가 먼저 어떤 사람들한테 맞힐 거냐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 이제 공공성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개발과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뭐 온 세계 100몇십 군데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말 경쟁을 하고 있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국가가 지금 현재 이 국가 정부가 여러 나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주체들은 뭐냐면 기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바이오, 뭐 이제 벤처라고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사용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있던 기본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현재 있던 제약기업 또는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 문제에 개입하고 기업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익이 있어야 생산 또는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원천 기술을 그대로 얻을 수가 없고 제약기업이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비를 대야 된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몹시 어둡거나 수익을 못 올릴 거로 예상되는 경우는 투자부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핵약이 오랫동안 새로운 신약이 없었는데 신약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도 새로운 항생제가 다른 약에 비하면 대단히 더디게 개발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고 뭐 무슨 대단히 큰 어떤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도 개발도 생산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금 문제로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메르스, 사스 또 에볼라 같은 경우는 6년, 17년, 뭐 15년 이렇게 처음 백신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는데도 지금까지 백신이 지금 실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대량 생산을 해놨는데 에볼라 백신을 맞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는 이거를 하는 것이 지금 경영의 원리에 맞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만약 이게 정부가 예를 들면 비축 물량으로 또는 개발이 되기만 하면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하고 보급하고 당신들에게 물건을 사겠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꺼릴 겁니다. 물론 윤리적 문제가 있죠. 여기에 과연 기술이 있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영의 논리만으로 이 백신 생산을 꺼리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이게 윤리적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경제의 논리, 시장의 논리로 보면 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작용을 하는데요. 뭐 이미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은
개발이 되고 이제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만약 팬데믹 때문에 다 수요가 있다고 치면 몇억 명에 대한 분량을 뭐 몇십억 명에 대한 분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생산을 다 못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르게 해야 비용도 줄이고 보급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백신은 전문가들한테 들으니까 아마 지금 유력한 백신들은 냉동 보관을 해서 아마 운반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럼 냉동 보관을 하면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냉장 보관을 해서 하는데도 온갖 문제가 다 있고 물류 비용이 들고 하는데 이게 냉동까지 가면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들고 말하자면 관리 비용이 들게 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 이유로 꼭 뭐 무슨 미국이 독점해서가 아니라 만약 이거를 국가가 사든 개인이 사든 사야 되면 이 사게 되는 데에 아마 불평등이 있고 접근성에 큰 차이가 날 거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은 10억 명인데 당장 제일 처음에 공급되는 물량이 뭐 1,000만 명, 2,0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기죠. 누구를 먼저 맞힐 거냐? 누가 제일 먼저냐? 의료인이 이제 환자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의료인도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에 있는 의료인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에 있는 의료인, 뭐 구매력이 있는 곳의 의료인하고 그러면은 뭐 저소득 국가에 있는 의료인들한테 그럼 이걸 원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부담은 누가 할 거냐? 이 비용은 누가 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백신 생산, 그러니까 백신에 있어서의 공공성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상품인데 백신의 경우에 이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얼마나 탈색할 수 있느냐에 이게 공공성이 달렸다. 그러니까 각자가 만약 사야 되고 사는 이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서 백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결정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감염병 또 특히 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한 취약계층에게 주로 이제 위협이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필요 또는 우선순위하고 부담 능력, 접근성, 접근 능력에 현저한 격차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탈상품화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탈상품화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상품화가 되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일단 공공이 구매를 해서 무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공이 구매를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성의 논리, 공공성의 윤리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배분은 이런데 그러면은 배분은 이런데 생산과 이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거를 국가 공공 부문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공공의 재정으로 기업이 생산하게 하는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유일한 길이고 많은 국가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을 이미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국제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배분을 하는 데에 지금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된다. 다르게 보면 공공성의 수준을 지금 다른 의약품이나 또는 의료 서비스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정도로 공공성을 보장해야 이 코로나19의 어떤 방역 측면에서도 또는 정의와 불평등 측면에서도 가장 합당한 방식인데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 간의 불평등. 국가 안에서는 지금 나름의 이제 이런 어떤 공공성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국제 간에는 전혀 공공성을 성취하거나 실천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대단히 약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WHO가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 보셨듯이
전부 국가 자국 중심주의로 이제 코로나19 방역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 WHO 회원국에서 탈퇴하는 이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이야기했던 국제 협력, 국제 간의 연대, 세계 시민주의 이런 것에 기초한 공공성 논리가 코로나19로 극적으로 와해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 WHO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지식을 보급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의 배분, 국제적 국가 간 배분, 예를 들면 미국하고 저기 1인당 GDP가 500불, 600불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 이 문제에는 WHO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WHO가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잘 사는 나라에서 기부를 하거나 돈을 대야 가능한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시민들의 연대 또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국제적 연대, 이런 것들은 이런 말을 하신 분은 많고 또 뭐 기부하자 또는 그 일종의 말하자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기여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제한도 많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게 충분한 어떤 규모로 세계적으로 실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가 1년이 갈지 뭐 1년보다 더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가능성이 낮고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뭐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뭐 미국이 어떻게 했다느니 영국이 프랑스가 어떻게 했다느니 그럼 한국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만 하고 있지, 과연 이런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공공성, 글로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백신에 한정하더라도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혹시 어떤 종류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지금 요지만 말씀드리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요약하면 뭐 이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백신, 뭐 다른 어떤 기술이나 또 약품도 비슷한 차원의 어떤 속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 원리에 가까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건강과 보건의 성격상 그런 시장 원리, 상품으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대단히 이 공공성의 취지 또는 정의, 형평 이런 면에서 큰 이 파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백신이라는 기술, 또 백신이라는 어떤 생산물을 어떻게 공공성을 키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국가적으로는 생산의 문제, 배분의 문제가 정의의 원리 또 공공성의 원리로 하는 원리가 있지만,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국가 간의 불평등, 또 전 세계적을 다 망라하는 글로벌 정의, 글로벌 공공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도전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접 과제로는 뭐 이것도 역시 막연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한국이, 또 한국 사회의 시민이 이런 글로벌 정의 또는 글로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될 책임, 의무, 또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 또 사회적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뭐 의료의 어떤 부분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백신은 특히나 기본 의료의 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공성을 뭐 강조하지 않을래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백신이 뭐 충분히 생산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수요의 증가 때문에 결국에는 배분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저희가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자원이 그렇겠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필요한 의료 자원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족한, 즉 수요 공급의 뭐 불일치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아니,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입장이 처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입장에서도 또 국가 내 문제도 있지만 국가 간에 또 이런 소위 말하는 공공성의 확보라고 하는 글로벌 정의의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례대로 먼저 우리 그 박윤재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 김태열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전 김창엽 선생님 백신의 역사와 보건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발제의 토론을 맡은 경희대학교의 박윤재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고요.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게 토론에 임하려고 했는데 저 바로 앞에 발제를 하셨던 김창엽 선생님께서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으셨고, 특히나 보건대학원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벗으려고 했는데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벗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예,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학술대회나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요, 학술대회나 이런 쪽의 토론에 익숙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포럼이라는 형식에 맞춘 토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뭘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따르면서 혹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좀 좀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좀 질문들을 좀 정리해온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좀 읽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요. 혹시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한 제가 3개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불필요하다 싶으면 자르시면 되고요. 뭐 아까 김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식이 이제 백신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품으로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불평등의 문제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산부터 그다음에 배분, 공급에 이르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국민국가 내에서는 시민들의 지식과 이해에 기반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뭐 제가 이견을 제시할 만한 뭐 능력이나 혹은 의지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이제 김창현 선생님도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직은 좀 추상적이다라고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추상성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공공성에 기초한 이제 국제 협력입니다. 지식 생산과 관련해서 계속 걱정을 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부자 나라와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 사이 이제 불평등이 형성되고 있고 부정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공공성에 기반한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국가들 사이에 동등한 협력,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이죠.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방금 제가 소개를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역사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최초로 출현한 거, 이제 본격적인 협력이 출현한 게 19세기 중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아시아에서 발병했던 콜레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제위생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1851년에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8회 정도 이제 쭉 진행이 되어 나가고 그게 이제 지금 WHO에 전시되었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쭉 정리를 하는데,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19세기는 사실 영국의 세계였거든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기고 따라서 당연히 그런 어떤 국제 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국이 주도했을 것 같은데 그 연구자들에 따르면 프랑스가 주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프랑스가 주도를 했느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텐데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이른바 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국의 전통 혹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이제 국제 협력이나 국제 기구를 이끄는 어떤 힘으로 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0년의 코로나 극복에서도 결국 동등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을 리드하는 국가를 예를 들면 좀 국제적으로 이제 만드는 이런 노력은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 혹은 그런 국가나 혹시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뭐 이제 아마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그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언론을 보니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환경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적어도 지금 현직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보다 어떤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미국에 좀 기대는 방식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은 어떠냐는 거죠. 뭐 발원지라고 하는 면에서 중국이 일정하게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뭐 언론을 보니까 이제 백신과 관련된 개발 과정을 공개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혹시 중국이 리드하는 어떤 국제 협력 이런 건 불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그 김창현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K 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방역 모델이 어떤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한국의 역할이나 책임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K 방역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런 면에 대한 선생님의 좀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민의 지식과 이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김창엽 선생 글을 읽으면서 몇 번 이렇게 느꼈었는데 아마 시민의 참여를 굉장히 좀 원하시는 것 같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제 한국 의료의 미래와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동안에 경험했던 이른바 이제 전국이 파업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 파업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부와 그러니까 의사 집단과 정부 사이의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 의사 집단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그 불신의 기원은 뭐냐면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이제 정부의 통제가 너무 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뭐 이 얘기는 뭐 또 길게 이루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사이의 어떤 불신이 좀 싹트고 있고 그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중간에서 매개를 하면서 소비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질병 양상의 패턴 변화 관련해서도 시민 각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시민들의 역할,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한국에 약하다는 거죠. 이른바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싹트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막 싹트고 있는 시민운동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엔 가장 약한 분야가 의료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전문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너무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이게 당위론적으로 예를 들면 시민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전문성은 점점 강화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 상황상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이 이른바 시민적인 공공성, 그동안의 공공성이 국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만들어나온 공공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만드는 공공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코로나19 백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김창현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백신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닌데 이제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19가 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새로운 역병이 발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에 특히 이제 공동체 간의 혐오와 차별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코로나19 발병 당시에 이제 서양에서 나타났던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소수자 혹은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일정 정도 싹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의 문제가 급격하게 그다음에 대규모로 부각된 적이 언제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5월달에 이제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국 사회가 예를 들면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그럴 경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성소수자의 문제들을 이렇게 뭐 덮는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더 깊이 파헤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병은 공동체를 단결시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의 콜레라가 세계를 단결시켰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정한 뭐 굳이 전쟁의 서사를 빌리면 적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아까 김장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공공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재전제가 맞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 대의에 대해선 그리고 일반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김창엽 선생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선생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우리 김태일 부장님의 토론을 듣고 정리를 해서 우리 김창엽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헤럴드 경제에서 그 의학 제약바이오 이쪽 한 10년 정도 취재하고 있고요.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병 질환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매일매일 거의 뭐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고 또 최근에는 메르스도 있었지만 뭐 금방 한 6개월 안에 끝났었죠. 근데 이번 코로나는 정말 유례가 없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3, 4개월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넥스트 노멀 뭐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라는 교수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는 지금 야구로 치면 3회 초 정도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요지는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K 방역을 굉장히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무슨 뭐 여러 지금까지 리더 역할을 해왔던 나라들이 그 리더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 이런 요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분 강연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인간 중심적 접근으로 보는 공정한 백신 보급인데 사실 제가 이 섭외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이 실제로 나왔을 때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백신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도 견해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접근법이라는 의미는 백신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백신을 개발할 각국의 능력, 그다음에 또 시설이 있느냐 그만큼, 그다음에 자본이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하고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지 문제로 비교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백신에 이게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공공재라는 개념이 사실 경제적인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지위가 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19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종식 뭐 환자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뭐 자국 이기주의로 뭐 이렇게 막 사재기를 한다거나 뭐 이래봤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평성, 형평성, 공정한 배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기술력, 생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미비된 이유로 저개발 백신 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뭐 거의 다 미국하고 유럽에 있죠. 중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이라든가 유행병에 대해서 이제 백신 개발하는 것은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성에 안 맞는 얘기죠. 매력적이지 못한 투자입니다. 투입되는 뭐 비용하고 시간이 엄청난 반면에 거의 뭐 조 단위가 들죠. 전염병이 뭐 시들해지거나 백신을 팔 환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에이즈나 뭐 에볼라나 뭐 이런 백신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도 뭐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백신 개발하는 업체가 한 10여 군데 있고 치료제가 개발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임상을 한 3상, 1상, 2상 지나고 3상까지 가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임상 3상은 전 세계적으로 3만 명 이상의 그 임상 참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만 6천, 의석이 지금 2만 6천이니까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이제 3상은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비용과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없는 실정이라서 우리 정부도 지금은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백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를 중심으로 만든 감염병 혁신연합이라는 CEP라는 그런 데하고 가비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데가 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연대가 돼서 만든 단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기금을 내서 지금 선지급 보도 나온 걸 보면은 850억 원을 선지급해가지고 구매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략을 제가 기사에 나온 걸 살펴보니까 코백스 전 세계 연대 WHO 중심으로 연대죠. 여기서 20% 그다음에 한 나머지 40% 목표는 60%인데 백신 확보량이 40%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성 문제가 참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가 결국 사기업 제약사들이 물론 개발은 하지만 국가가 어차피 개입을 해야 되고 또 국가도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적 연대, 뭐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지금 같이 해서 뭐 제약사에다가 기금도 내고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중국이 WHO가 하는 코백스에 정식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뭐 몇천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나 우리나라 이제 개발 전략 이런 걸 조금 적어 놓았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모두의 짐 데이터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지금 K 방역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민 단체라든가 뭐 그런 국가가 아닌 뭐 빌게이츠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재단하고 같이 더욱 더
적극적인 연대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게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 박윤주 교수님의 세 질문 혹시 그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까? 답을 좀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고. 네. 우선 박윤재 교수님 하신 게 뭐 아마 특별히 이 답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워낙 큰 문제고 또 오랫동안 인류가 같이 풀기 위해서 부심해왔던 질문이고 뭐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니죠. 사실 뭐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다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문제 제기를 좀 강조하시느라고 저한테 질문의 형태로 정답을 기대하셨다기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공성 이야기, 백신 문제 그리고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이 세 가지 이 과제 또는 질문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초기에 마스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이 백신과 아주 비슷하게 생산, 뭐 공급, 또 배분 이런 문제가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 그런 문제가 좀 적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과 비슷하게 외국도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수입이 안 되는 나라도 많고 오히려 선진국 같은 데서 이제 모자라서 뭐 그거를 조달하고 공급을 받느라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이 이상한 일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이 이제 했던 방식은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가서 그냥 1인당 얼마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기계적으로 배분을 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공식적으로 그런 논란을 벌인 거는 뭐 많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게 공정성과 형평 이런 말들로 이제 여러 군데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아주 공공성의 취지에서 보면 정말 정의로운 배분이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뭐 거기다가 또 마스크 사러 멀리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집에서 혼자 계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뭐 이 배분의 원리라는 것이 그냥 전원 말하자면 동일 뭐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의 취지라기보다 왜 그렇게 됐냐라는 왜 그거는 결국 우리가 온 사회가 사회 구성원이 경험으로 역사로 축적해온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생기다기보다 축적해온 그 결과물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기왕의 K-방역 이야기를 했으니 WHO의 대통령이 기조연설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자국 중심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국제연대를 통해서 팬데믹을 해결하자라는 메시지를 하고 한국이 우선 그럼 솔선수범해서 이만한 돈을 대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 돈 낸다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여론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국에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국제적인 기여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민국가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무성으로 보면 일단 이 국경의 경계 안에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먼저 충족시킬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우리가 해외 원조하고 하는 문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뭐 백신의 배분도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해 왔고 사람들이 그걸 공정하다 또는 공공성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 이상을 갑자기 다른 방식을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지금까지 해온 실력만큼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실력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안 해봤던 거를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좋은 걸로 돼 있습니까? 안 해봤던 걸 하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행동 방식, 새로운 시민 윤리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백신의 배분에서 이제 당장 백신 배분 내년 상반기든 후반기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의사들이 또는 백신 전문가들이 하는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걸로 못해요. 그건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각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의사 중에서는 그럼 어느 의사가 먼저 맞을래? 간호사 중에서는 어디 근무하고 일이 무슨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다. 뭐 이런 식의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독감 백신 보십시오. 독감 백신이라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귀중한 어떤 자원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될 때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떤 원리로 어떤 우리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으로 적용할 기회가 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게 근데 가능하냐? 그동안 한국 사회가 그냥 놀았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 뭐 민주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성에 기초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축적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 노동조합이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사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축적해봤다는 거죠. 그거를 기초로 우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초로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두 군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정부, 하나는 언론. 이 두 군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정부는 뭐냐 하면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제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그 사이 한국 사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방역하고 학교를 여느냐 닫느냐 했는데 전혀 학교가 민주적으로 참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방역 이렇게 되면 이건 전문가들 문제고 의사들 문제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물꼬를 틔워줘야 된다. 정부가 있던 제도적인 틀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시민을 믿으라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이게 되려면 시민이 참여하고 하려면은 배우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그런 사례 소개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다른 지식, 정보 이런 것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마련된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조금 더 성장시키는, 좀 키우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백신 생산과 공급 또 배분 또 국내적인 어떤 정의를 넘어서 국제적인 공공성까지 이루는 그런 루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으로부터의 공공성 강화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강화 아래라는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는데요. 아래로부터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반 동안 역사적 경험으로 지금 남겨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바가 있어서 일단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쉬신 다음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